8월 22일에 만약에 내릴 수 있다면 우리가 미국보다 좀 선제적으로 그렇죠. 예, 하는 거네요. 7월 달에는 인플레이션의 둔화 정도가 좀 약화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8월 9월, 10월 이때는 기저효과 그리고 계속되는 어떤 물가 하락 압력 때문에 소비자 물가 헤드라인 기준으로는 2%를 하회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 한국 경제가 수출 자료밖에 좋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경제 성장에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 굉장히 긴축적으로 유지했던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이제 전환한다는 시그널은 경제 심리라든지 향후 경제의 어떤 전망이 중요한 그런 표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이번 주 우리 금통일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리 전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코노미스트 장재철 박사 모십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밖에 비 오죠? 네, 비 오고 있습니다. 아유,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행 금통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금리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5월까지 11차례 연속 동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뭐 동결 예상이 큽니다만 이번에는 관전 포인트가 미국에서 9월에 금리 인하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앞두고 조금씩은 어떤 힌트를 주나 이런 부분에도 좀 관전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물가 수준,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이제 빨리 내려오느냐. 지금 우리 한국은행이 타겟으로 하는 목표로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2%잖아요. 근데 지난 6월달 인플레이션 헤드라인으로 보면 제일 크게 나오는 거 그거 보면 2.4% 그리고 코어 인플레이션 핵심 인플레이션 식품이랑 에너지 제외한 건 2.2%입니다. 과거 대비 많이 내려왔죠. 올해 뭐 3월달, 2월달, 3월달 보면 헤드라인 제일 큰 거는 3.1%였는데 그게 지금 2.4까지 내려왔고요. 네. 코어 인플레이션도 뭐 폭은 작지만은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물가 둔화 상황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우리 소매 판매 지수가 지난 2, 3개월 동안 전월 대비로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수가 부진한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한국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아마 7월 달에 이번 달 그러니까 7월 11일 날 금통위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반적으로 금리 동결할 거라는 그런 컨센서스는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모르죠 어떻게 될지. 예. 그런데 금리 동결을 하더라도 여러 의견을 좀 받아볼 수 있는지 어떤 의견들을 개개인적으로 냈는지 뭐 소수 의견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은 소수 의견이 이렇게 나오면 머지않아서 정책 변화를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힌트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상당히 중요한 사인이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금통위원들이 여태까지는 전부 다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결정을 했지만은 아시다시피 일부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벌써 금리를 내렸고요. 신흥시장국도 뭐 많이 내렸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또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가 많이 내려왔다는 점, 경기가 부진하다는 점 이러한 점들이 좀 강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난 5월 금통위에서도 최근에 그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부분이 현재 3.5%의 기준금리가 상당히 이제 긴축적인 영역에서 이제 머물러 있다라는 게 강조됐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라든지 금리를 변경시키는데 참 고려사항이 뭐냐면은 금리 변경시켰을 때 이제 달러 원 환율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우려도 많았잖아요. 근데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지난 5월 달 거 뭐 달러 유동성이 많다 또 펀더멘털이 강조가 되면서 그렇게 큰 변동 가능성도 크게 이제 높지 않은 거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금통위원들의 어떤 성향을 좀 추정을 하는데 약한 소위 말해서 이제 완화적 기조를 선호하는 분이 한 명, 두 명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화적이라는 건 인하 쪽을.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비둘기파 네. 더비시하다고 얘기를 네. 하는데 그런 의원들께서 아마 소수 의견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뭐 꼭 그렇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소수 의견이 어느 정도 나온다면 향후 몇 개월 내에 정책 변화가 있는 경우가 많았죠. 잦습니까? 네, 그렇죠. 네. 예, 예.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모든 것들이 정해진 건 없으니까 다 예측입니다만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9월이라고 시장은 많이 예상을 하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앞뒤로 해서 어느 정도 시기에 금리 인하 혹은 뭐 정책 변화 이런 걸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장에서는 네.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네. 연준이 금리를 내린 다음부터 우리가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보다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많이 낮으니까 미국은 지금 3%대거든요, 인플레이션이. 근데 우리는 지금 2%대 중반 밑으로 내려온 상황이고, 그리고 일부 선진국 중앙은행들도 금리를 먼저 내렸기 때문에 우리 먼저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네. 제 생각으로는 7월 달에 소수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이제 비둘기파적인 금리 인하를 좀 선호하는 그런 시그널을 좀 보내면서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8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금리 인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더 체크해 볼 부분이 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7월 25일 날 나오는 그 2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 그리고 7월 말에 있는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회의 FOMC, 그리고 8월 2일에 나오는 그 소비자 물가, 한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이러한 것들을 좀 다 체크해 본 다음에 금리를 내리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월 22일에 만약에 내릴 수 있다면 우리가 미국보다 좀 선제적으로 그렇죠. 예, 하는 예. 거네요. 네네.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박사님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 자체는 7월 달에는 아시다시피 그 채소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유류세 감소 좀 낮췄던 걸 환원시켰잖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둔화 정도가 좀 약화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9월과 8월, 9월, 10월 이때는 기저효과 그리고 계속되는 어떤 물가 하락 압력 때문에 소비자 물가 헤드라인 기준으로는 2%를 하회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플레이션은 추세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현재 우리 한국 경제가 수출에 의해서 지금 뭐 수출 자료밖에 좋은 게 없잖아요. 소비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건설 경기가 뭐 지금 부동산 가격은 좀 들썩이고는 있지만은 건설 경기 자체가 굉장히 부진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경제 성장에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를 뭐 25bp 0.25% 내린다고 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의 그런 어떤 자금 사정이 개선될까 이런 회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 굉장히 긴축적으로 유지했던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이제 전환한다는 시그널은 경제 심리라든지 향후 경제의 어떤 전망이 중요한 그런 표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하면, 그리고 뭐 외환 시장에서 달러 원 환율의 변동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보면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가계부채 이슈는 사실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자체는 거시경제 변수예요. 그래서 이거는 소비, 투자, 뭐 환율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계부채는 좀 마이크로한 미시적 수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미시적 건전성 이런 조치를 가지고서 좀 통제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최근에 보면 부채가 좀 늘고 네. 부동산도 뭐 모든 지역은 아닙니다. 일부 지역입니다만 그렇죠. 좀 들썩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칫 이 금리 인하가 조금 더 자극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예, 미시적으로. 그 부분은 네. 뭐 금리가 내리면 집값이 네.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확인한 사실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라든지 집값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전반적인 우리 거시경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금리 정책, 통화 정책, 재정 정책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거시경제 정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거시경제 전체로 평균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걸 본다고 하면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로 돌아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글로벌하게 모든 중앙은행들이 다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금리 인하 시기를 지금 다들 좀 재고 있을 때 기준으로 삼는 건 무엇보다도 이제 미국이겠죠. 그렇죠. 연준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 시장에서는 한 번이냐, 두 번이냐, 올해 네 인하를 몇 번 하느냐, 시기가 언제냐, 굉장히 뭐 이야기가 연초부터 해서 변화도 많고요. 얘기가 좀 많은 상황입니다. 네. 현재 상황에서 박사님은 어떻게 좀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지금 미국도 지난 5월 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네. 그리고 통화 정책의 기준이 되고 있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있는데 이것도 많이 내려오는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소매 판매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은 두 가지 이제 지표를 보는데 하나 인플레이션이고 하나는 고용입니다. 네. 그래서 고용 시장이 여태까지는 우리가 굉장히 탄탄하다, 타이트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정책 금리를 0.25% 거의 0%에서 5.5%까지 올렸는데도 취업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굉장히 강력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었는데 이러한 지표들이 2분기 들어오면서 올해 2분기 들어오면서 좀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자리 수 증가가 둔화가 되고 있고 임금 상승률도 지금 뭐 지난 20개월 이내 처음으로 이제 낮은 숫자를 보이고 있고 우리가 주간으로 나오는 노동 지표가 뭐냐면 신규 실업보험 청구 네. 건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매달 4월, 5월, 6월 동안 계속 10,000명씩 평균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더군다나 그동안 미국의 소비를 지탱시켜줬던 초과 저축 이게 뭐 최대 많을 때는 2.1조가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뭐 마이너스 추세로 보면 추세선 밑에 약 한 760억 달러 정도 밑에 내려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장기 추세보다 이제 초과 저축이 업되는 거죠. 거의 고갈됐다는 네네. 거죠. 이러한 점들을 좀 고민해 본다고 하면 인플레이션은 둔화되고 있고 그동안 경제를 지탱해왔던 노동시장은 좀 수축되고 있고 향후 경기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점을 고려한다고 그러면 연준도 금리 인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한 9월 정도의 금리 인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월에 첫 번째 인하가 그렇죠.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신대요. 그렇다면 뭐 횟수 정도는 또 어느 정도 9월에 생각하세요? 하고 9월에? 4분기에 한번 12월 달 정도에 한 번 더 해서 두 번. 두 번 정도 합니다. 지난 그 연준의 그 통화정책위에서 네. 올해 한 번으로 이제 네네. 점도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올해 두 번, 내년에 네 번 정도 해서 총 150bp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러한 전망에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미국 경제 자체의 어떤 성장 모멘텀이 타이트한 굉장히 긴축적인 통화 정책의 어떤 영향으로 앞으로 좀 굉장히 이제 또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네. 이런 부분은 세계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줍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높았던 정책 금리 자체가 달러 강세에 영향을 많이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달러 이제 강세가 좀 약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고 미국 경제 자체도 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뭐 원자재의 어떤 수요를 줄일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함의가 있는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앞서서 이제 여러 중요한 지표 중에서 고용 짚어주셨는데요, 박사님. 네네. 지난 주말 이제 지나면서 시장이 주목하던 고용 보고서,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고용 시장 냉각 쪽으로 시장은 해석을 네, 했고요. 네. 대표적으로 주목했던 게 실업률입니다. 네네. 4.1%까지 네, 예. 이제 뛰는 흐름을 보였는데 네. 사실 이게 지금까지는 괜찮지만 이게 어느 순간 급격하게 뛸 수 있다라는 부분을 금융시장에서는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고 굉장히 가능성. 이제 네네. 중요한 걸 지적해 주셨어요. 제가 노동시장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야 할 내용인데 이번 그 연준의 그 점도표 경제 전망을 보면 실업률을 연말까지 4.0%로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 주셨듯이 6월달 실업률이 4.1%까지 올라갔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뭐 방아쇠 포인트, 트리거 포인트라고 보면은 실업률이 4.1에서 4.2%로 올라가고
일자리 수가 15만 개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태까지로 보면 일자리 수는 20만 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업률이 벌써 4.1%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실업률은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왜냐하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경기 모멘텀은 점차 약화되고 있고 경제를 이끌었던 소비 부분이 이제 초과저축의 분할을 고갈이라든지 고용 수준이 약화되면서 이제 좀 성장 모멘텀이 둔화되면 고용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업률은 4.2%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물론 이제 뭐 주식 시장에 대해서 박사님께 여쭤보는 건 상당히 좀 네,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긴 합니다만 이게 사실 그런 의문이 들어서요. 굉장한 고금리가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주식 시장이 굉장히 환호하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약간 이례적인 상황이 지속이 됐었는데 그럼 이제 인하를 한다면 사실 인하는 위험 자산에 더 좋은 신호는 그렇죠. 맞잖아요. 네. 그러면 이미 뭐 연일 S&P 500, 나스닥 최고치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인하가 시작되면 그러면 더 좋은 상황이 가는 건지 아니면 약간 또 이례적인 상황이 나오는 건지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주식 시장을 보면 네. 여태까지는 굉장히 탄탄했던 펀더멘탈이 네. 경기를 이끌었던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테크 기업들, 네네. 기술 기업들이 이제 이노베이션을 통해 가지고 네. 성장을 이제 이끌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를 인하한다는 사인 자체는 말씀드린 대로 말씀하신 대로 위험 자산에 대한 네. 선호를 늘릴 수 있는 거지만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위험 자산이 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도 되겠죠. 왜냐하면 경기가 둔화된다는 사인이고 그래서 금리를 낮추니까. 그래서 이제 경기 방어주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경기가 둔화될 것이니까 여태까지는 경기가 좋았던 거에 이제 종목들이 좋았다고 하면 이제 뒤집어져 가지고 경기가 나쁠 때 이제 선호될 수 있는 방어주들이 또 지금 각광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금리가 이제 좀 내려온다고 하면 이노베이션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섹터는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미국 경제 내에 아직까지도 유동성은 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기술 기업들은 그 주가가 미래 현금 흐름의 할인 가치잖아요. 근데 금리가 내려오면 이런 할인 가치가 이제 높아지겠죠. 그래서 테크 기업들은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갈 수 있지 않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금리 인상, 인하 뭐 이런 측면만 보느냐 아니면 경기 측면에서의 네. 둔화 측면을 좀 더 주목하느냐.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금리라는 게 이제 금융적 요인도 있지만은 금리를 우리 또 펀더멘탈의 하나로 본다고 네. 하면 경기 부분을 반드시 봐야 되겠죠. 예. 그렇게 이제 미국을 주시하고 있는 이유는 세계 각국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금리 인하 시점을 언제로 잡을 건지 계속해서 이제 좀 면밀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인하를 시작한 국가들도 있고요.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정책 변화를 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다라는 예상이 네. 가는데요. 이제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정책 기조들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제일 먼저 움직인 것이 이제 ECB, 네. 유럽 중앙은행, 그리고 이제 스위스 중앙은행, 또 캐나다 중앙은행도 금리 내렸죠. 연준도 이제 내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연준의 금리 인하는 글로벌 어떤 중앙은행의 그 상황에서는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미국의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하면 미국의 금리에 따라서 모든 그 주요한 금융상품의 가격이 변하잖아요. 그럼 바로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를 내리거나 올리면 다른 중앙은행들이 이제 따라서 하게 되죠. 소위 말해서 국가 간의 정책 금리의 차이를 줄이거나 없애야지 자본 이동의 변화가 크지 않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연준이 금리를 올해 뭐 한 번, 두 번 내린다고 하면 ECB도 내려야 될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영란은행, 영국의 중앙은행도 내려야 될 것이고 또 한국은행도 말씀드린 대신 내려야 될 것이고 우리도 이제 두 번 정도 내리고 ECB 같은 경우에는 ECB나 영란은행 같은 경우는 올해 말까지 총
총 3번 정도 내릴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연준이 금리를 한 3번, 4번 정도 내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연준은 지금 3번 내린다고 했고 저희들이 볼 때는 내년에 한 4번 정도 내릴 수 있다고 보면 마찬가지로 ECB도 또 영란은행도 같은 수준으로 내려야 되겠죠. 그리고 뭐 브라질이라든지 아니면 또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금리 벌써 내렸거든요.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좀 반대로 가는 은행이 하나가 네. 있죠. 일본 일본, 중앙은행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사실은 이제 엔화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겠죠. 엔화가 지금 뭐 160엔을 161. 네. 예, 그렇게 되는 네. 상황인데 이거 사실을 보면 이거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재무성이나 아니면 일본 중앙은행이 여러 가지 뭐 구두 개입이나 조치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엔화 약세 네. 부분도 있지만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도 일본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차이가 뭐냐면 네. 과거에는 디플레이션과 0% 아주 낮은 인플레이션이었는데 그게 이제 2% 수준까지 올라온 거고요. 일본의 경제 성장률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반기 들어가면서 좀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한 10월 정도 되면 일본 중앙은행도 약 한 15bp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내년에도 약 한 0.25%포인트 그래서 내년 말이 되면 0.5%까지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태까지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성장률을 말씀을 드렸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연준의 스탠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준이 지금과 같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스탠스를 계속 보인다고 하면 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성장을 뭐랄까 미국 경제가 좀 탄탄하게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금리를 올릴 수 있지만은 만약에 미국 경제가 나빠진다든지 불안한 상황이 된다고 하면 금리 인상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박사님께서 2024년이 2023년과 다른 점은 이라는 칼럼을 네. 네, 쓰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시작하면서 쓰신 네, 네, 칼럼이죠. 맞습니다. 네. 네. 이제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요걸 좀 점검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 1월 칼럼입니다. 네. 뭐라고 하셨냐면 유가 약세 또 중국의 디플레이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 둔화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이 가속될 수 있다 올해. 네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었는데 네. 상반기 지나고 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유가가 잠시 올랐던 부분은 있었지만은 생각보다 높지 않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더 의미 있는 것은 뭐냐면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80달러대에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로부터 공급 측에서부터 서플라이 사이드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각했던 것보다 약화되는 점은 좀 맞는 것 같고요. 예상했던 거. 그리고 중국의 디스인플레이션은 생각보다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이 디스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이 낮은 상황 아니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개월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대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공급 측에서의 물가를 얘기해주는 생산자 물가는 뭐 마이너스 되지 꽤 오래됐고요. 네. 이러한 부분이 중국 경제의 기본적인 어떤 부진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중국 내 어떤 과잉 공급 이슈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것이 중국만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디스인플레이션을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뭐 아주 좋은 예가 중국산 상품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네.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이제 수출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업체 타격도 커요. 그렇죠. 네. 이게 뭐 중국이 낮은 생산 비용과 뭐 여러 가지 규모의 경제 때문에 낮아진 부분도 있지만은 분명 이런 중국 내에서의 수요가 작기 때문에 해외로 밀어내는 부분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이런 디스인플레이션은 중국 경제의 부진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도
전반적인 어떤 수요 측면의 문제도 될 수 있지만은 물가 부분에도 중국 디스인플레이션이 수출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환율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는데 한국은행 자료 보면 지난달 외환 보유액 지난해 말보다 약 한 80억 달러 정도 줄었고요. 뭐 4년 만에 최저치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최근에 환율 변동성 이런 거 좀 주시하는 시장 흐름이 이어졌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환율에 대해서? 환율은 2분기까지 좀 높은 상황이 될 수 있고요. 더 길게 보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9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지 않습니까? 11월 대선 네. 이럴 때까지는 위험 회피 성향이 좀 존재하면서 네. 원화가 아니면 달러가 강세가 되거나 달러 원 환율이 높은 수준에 있을 좀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씀드렸듯이 연준은 금리를 인하할 것이고 한국 경제는 좀 부진한 상황, 여러 가지 내수 부분이 악화되고 있지만 그동안 우리 달러 원 환율에 부담이 됐던 대외 수지가 무역 수지라든지 수출의 어떤 성과가 앞으로 좀 계속 호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워낙 강세 요인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연말이 되면은 달러 원 환율이 1,320원 이 정도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연준이 내년에도 네 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계속한다고 하면 그리고 그런 금리 인하가 미국 경제의 어떤 성장 모멘텀의 약화를 반영한 거라고 하면 달러 원 환율의 수준은 내년에는 더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리스크 요인이 있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미국의 대통령 선거 네. 이후에 글로벌 정치 경제 환경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국민연금도 그렇고 네. 한국과 국민은행 간의 수합 얘기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국내 자금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그 달러 원 환율의 하락폭이 좀 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변수도 있지만 그래도 1,400원 뭐 얘기를 하던 상황에서 연말에 한 1,320원 이 정도 생각을 네. 했으니까 확실히 국제적인 통화 정책의 영향도 많이 네.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박사님 2주에 한 번씩 월요일 아침 열어주실 겁니다. 네. 또 다음 시간에 모셔서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장재철 박사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